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022년 7월 29일, 금요일이네요. 어제 그 세종대왕급 구축함, 배치 2의 첫 번째 함이 진수식을 했죠. 그 이름이 정조대왕함이라고 지어진 모양인데, 오늘은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이 정조대왕함이 가지는 의미, 의미,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제 개인적 의견이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주어진 시간에 다 할 수 있을지 잘 걱정이 되긴 하는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진수식 사진이죠. 그래서 진수를 했고, 진수를 했다는 건 이제 물에 띄우는 거고, 이제 그 다음 이제 한 1, 2년 정도 실제 배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검증을 한 다음에 뭐 무장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 다음 해군에 인도하는 건데 뭐 여태 이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대로 좀 될 것 같고, 작년 9월 정도에 그 기공식을 했던 것 같아요. 기공식이라는 게 이제 배 요즘은 이제 블록으로 만들잖아요. 여러 가지 조각을 레고처럼. 그래서 그 조각을 처음으로 이제 설치하는 그게 기공식인데, 한 1년 정도에 이렇게 만 톤이 넘어가는 배를 하나 이제 건조가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자, 그래서 기존에 이제 세종대왕급하고 어떻게 다르냐.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땐 설계는 같다. 예. 기본적으로 같다. 같은 뼈대다. 플랫폼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로 따지자면. 근데 세부적인 사항에 좀 변화가 있다. 그리고 이 세부적인 사항의 변화가 뭘 의미하느냐. 이제 국산화로 가는 부분이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떻게 보면은 저의 입장은, 제가 이걸 정조대왕함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가 외국제 기술, 우리가 배는 잘 만들지만 군함은 역사가 짧잖아요. 몇십 년 안 됐죠. 그래서 그것을 국산화하는 징검다리다. 세종대왕급만 하더라도 배는 우리가 만들었지만 배의 무장이나 레이더, 전투체계, 뭐 소나 기타 등등 많은 부분들은 외국 것을 가져다 온 것이거든요. 자, 그것이 이번에 많이 국산화가 됐다. 배는 거의 같은 플랫폼이지만, 그리고 그 다음이 KDDX다. 거기서는 완벽하게 우리 힘으로 만드는 우리 배가 된다. 이런 징검다리다. 그래서 정조대왕함을 바라볼 때 그 포인트는,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있느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게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배의 그 선형 자체도 거의 비슷해요. 구조도 비슷하고, 뭐 레이더 조금 개선된 거 뭐 같을 수도 있고, 전투 체계도 조금 개선된 거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리고 추진 기간도 거의 같고, 추가로 플러스 알파 이렇게 있는 수준이에요. 같은 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어떤 2013년도에는 안이 처음 나왔는데 하자라고, 그때 처한 상황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이러한 배를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확신을 못할 때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운영해본 미국의 알레이버크급을 모델로 만든 게 세종대왕급이잖아요. 세 척을 가지고 있죠. 그게 상당히 만족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대국민 메시지, 대외 메시지 이런 걸 포함해서 이걸 세 척 더 건조하자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국방산업 투자하면서 기술력이 신장된 거죠. 여러 분야에서 뭐 레이더, 전투체계, 미사일. 예.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스며들게 된 겁니다. 기본 틀은 알레이버크급, 세종대왕급에 이어지는 그 틀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그 함명 자체는 검증된 신뢰할 수 있는 함명이었죠. 예. 미래적이지는 않지만 이미 수십 년 됐기 때문에. 자, 그랬던 거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경하톤수, 이 말은 배의 무게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걸 좀 작게 잡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세우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배가 살짝 커졌으면 알 수 있어요. 더 무거워졌다. 그리고 길이도 살짝 길어졌죠. 4m 정도 길어졌고, 폭은 같다. 170m에 21m다. 이 정도면 세계적으로도 구축함 중에서는 엄청난 대형에 속합니다. 좀 이따 그걸 한번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보면 이제 소나 체계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급에서 소나 체계가 조금 지적받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양한 소나 체계가 채택이 되면서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이 올라갔는데, 그 기술을 대부분 전부 다 우리가 자체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세종대왕함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호위함도 있고 다른 함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잠수함도 있죠. 예. 그리고 함정과는 상관없이 중류 길목
바닷길 길목에다가 수정으로 담궈 놓는 그런 소나 시스템도 있을 겁니다. 또는 항구 입구에. 자, 그런 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국산화됐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정조 대왕함이 얼마나 크냐? 이 사진이 이제 뭐냐면 중국의 최신형 구축함이에요. 2020년부터 나온 것 같으니까 이게 주력 함정이 될 것 같아요. 최대 큰 거죠. 055급 형 구축함이에요. 이게 보면 길이가 180m, 우리 거보다 한 10m 길죠. 폭은 20m예요. 우리보다 1m 짧아요. 그리고 앞에 보면은 만재 배수량이 12,000톤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지금 도열에 있는 사람들 보이시죠? 예, 엄청나게 큰 함정입니다. 우리 정조 대왕급이 만재 배수량이 저 정도나 저 정도를 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지금 사진에 보시는 저런 분위기 함정이다라고 다른 각도에서 이제 한번 보시는 셈이지요. 여기 보면 이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앞에 하나 있죠. 상당히 많죠. 그리고 배 중앙 부분에 하나 있죠. 우리 정조 대왕함도 그렇죠. 앞에 있고 중간에 있고, 앞에가 64셀이 있고 뒤에가 뭐 48셀에서 이제 64셀 정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뭐 우리 급이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체급이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느낌의 배다라는 걸 한번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제가 하나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예전에 한번 다뤘는데 갑툭튀라고 해서 갑판이 한 2, 3m 정도로 툭 튀어 올라와 있어요. 갑판에, 앞 갑판에 수직 발사관을 장착하는 부위가 지금 보이시죠? 함포랑 뒤에 높이가 거의 같게 튀어 올라와 있어요. 이 함형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종대왕 배치랑 거의 같은 겁니다. 길이만 살짝 길어진 거예요. 그런데 왼쪽 사진에 보이는 제가 넣은 세종 배치 원을 한번 보세요. 납작하죠? 갑판 높이랑 같죠? 그래서 저게 이제 함포의 높이가 2, 3m 이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2, 3m 정도 튀어 올라갔다. 오늘은 이것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도대체. 왜 이랬느냐. 이게 궁금한 거죠. 예. 자. 좀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우리 이제 이게 뭐 우리는 국산화해서 라이센스에서 우리나라에 생산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MK45 127mm 포예요. 이 앞에 보면 수병들 보이시죠? 예. 키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 높이랑. 예. 2, 3m 정도 높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수직 발사관을 장착하는 부위가 저 2, 3m 이상 튀어 올라왔다. 예. 그걸 저는 의미한다고 봐요. 예. 이거를 이제 해군에서 제공하는 CG에서 보면 더 잘 드러나 보이죠. 앞에 좀 전에 보여드리는 포죠. 예. 그리고 이전에는 세종대왕급에는 갑판 높이와 같았던 그 수직 발사관의 높이가 툭 튀어 올라와 있죠. 갑툭튀. 예. 최소한 2, 3m 이상 높아졌다. 이게 오늘 이제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런 대형 함정은 정조 대왕함처럼 이런 대형 함정은 아까 중국의 055형도 그렇지만 앞에 수직 발사관, 뒤에 수직 발사관 이렇게 있어요. 중국은 중간이죠. 우리는 앞하고 뒤에요. 이 뒷부분은 보시면 저기는 헬기를 실을 수 있는 헬기 덱이 있는 부분이에요. 올라와 있죠. 그래서 저기는 높이의 지장을 별로 안 받아요. 높이에. 그런데 배 앞부분은 다릅니다. 옆에도 날씬하죠. 그런데 수직 발사관은 이처럼 직류면체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직 발사관의 기존형이 기본이 7.7m예요. 깊이가. 네. 그런데 우리가 KVLS2를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조 대왕함부터 들어갑니다. FFX3부터 들어가요. 한국함, 호위함 3부터. 그래서 이번에 정조 대왕함이 그 첫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진수식 생중계를 했거든요. 의외로. 거기나 다른 CG나 다른 노출된 사진들을 봤을 때 그 KVLS2 신형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절묘한 각도로 피하든지 피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CG로 지워버려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수직 발사관에 늘 노출시키지 않는 거나 같아요. 그것도 그래요. 보여주지 않거나 앵글상 어쩔 수 없으면 CG로 지워버려요. 자, 그런 거예요. 자, KVLS2는 뭐냐? 더 큰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 직경이 더 굵어지고 깊이는 9.8m에 달한다. 2m 이상 달한다. 기존의 KVLS1은 미국의 MK41을 한국화 시킨 거죠. 그래서 최대 직경이 53.3cm예요. 원래 전 세계권에 쓰는 의뢰관, 잠수함에 쓰는 의뢰관의 직경이에요. 네.
그리고 길이는 7.7m였는데 이게 지금 한 8m 가까이 죄송합니다. 직경은 한 80cm 가까이로 늘어난 것 같아요. 제 추정컨대는. 그러니까 관련된 동영상을 뒤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무엇에 근거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길이는 2m 정도 길어진 거죠. 그래서 훨씬 두껍고 긴 미사일, 즉 더 파괴력이 크고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것이 된다. 기존에 미국에도 지금 MK-41이 최고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두껍고 긴 미사일을 넣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네. 자, KVLS-2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위의 사진이 기존의 세종대왕급이에요. 앞에 보시면은 MK-41에 48셀이 있죠. 그리고 뒤에는 보면은 MK-41 32셀하고 우리 한국형 수직발사관 1 48셀이 있어요. 한국형 수직발사관을 채용하는 이유는 크기는 똑같지만 우리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기가 싫어서 그래요. 네. 우리 미사일은 우리 발사관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공개를 최소화한 겁니다. 물론 이지스 시스템, 전투 시스템에 노출을 해야 되지만 그건 최소화했어요. 그런 것이고, 그래서 뭐 한국의 홍상어나 뭐 해룡이나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을 발사하는 것이고, MK-41 지금 앞뒤로 합치면은 보면 80셀인데 이거의 대부분이 현재는 SM-2 대공 미사일용이에요. 예. 자, 그렇고 그게 세종 배치 2에 오면은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뒷부분 확대한 거죠. 이 KVLS-2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직경이 80cm에 달한다고. 크기가 확연히 차이 나죠. 기존의 KVLS-1 또는 MK-41 미국형하고 53.3cm짜리고 이거는 70에서 80cm, 80cm에 가까울 것 같아요. 직경이. 훨씬 큰 미사일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저게 이제 뒤에 들어간다. 자, 그게, 자, 여기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 보자면은, 왜 갑툭튀가 됐느냐. 그것은 뭐냐면은, 향후, 지금은 준비가 안 됐지만은, 향후 시기가 도래했을 때, 그것은 함선의 수명 한도 내에 있겠죠. 도래했을 때, 저 앞부분에 기존의 MK-41이나 KVLS-1이 들어가는 저 자리에다가 크게 개량을 하지 않고, 크게 손대지 않고, 대형 공사를 하지 않고, KVLS-2를 쉽게 넣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저렇게 툭 튀어나오게 했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 툭 튀어나온 곳에다가 도대체 뭘 넣을 것이냐. 그러면 뭐 가끔 이렇게 밀리터리 사이트들 보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금 보이는 이 미사일이에요. 작년에 9월달에 공개됐죠. 한국형 초음속 대한 미사일이다. 램젯 기반이고 야운트나 브라모스, 특히 브라모스 M과 유사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브라모스 M 같은 경우는 소형화한 버전인데 이게 모델이 됐을 거라고 봐요. 보면 직경이 50cm밖에 안 돼요. 길이는 5m예요.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50cm 이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림으로 봤을 때, 발사장면 봤을 때 50cm 이하일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렇다면 이게 뭐냐? KVLS-2의 직경이 아까 80cm까지 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KVLS-2 필요 없어요. 네, 그냥 KVLS-1에서 발사하면 돼요. 수직 발사가 아니면. 그리고 그 해성 대한 미사일 발사하는 그 경사 발사대 있잖아요. 그게 그냥 써도 돼요. 그래서 KVLS-2에 이 미사일을 사용한다? 이 목적으로 KVLS-2를 만들었다?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24셀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24발에 대한 미사일은 많아요, 너무. 네. 보통 한 8발? 많아봤자 16발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 후보가 아니고, 그 후보로서 그나마 우리가 공개된 것 중에 비슷한 것은 이거라고 봅니다. 극초음속. 한국판 지르콘이죠. 이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길이가 8.7m예요. 직경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75에서 80cm 사이였어요. 이겁니다. 이게 크게 딱 맞아요. 이게 기존의 KVLS-1에는 안 들어갑니다. 직경은 안 맞죠? 안 맞고 길이도 기존 것보다 너무 길어요. 예. 자, 그러면 이 미사일을 위해서 KVLS-2를 개발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KVLS-2를 고려할 때 수많은 우리가 향후 어떤 무기 체계를 가질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크기를 결정했을 거예요. 그러면 향후의 모든 무기 체계는 그 크기에 맞춰져야 됐었을 거예요. 이게 그 첫 사례라고 봅니다. 한국판 지르콘. 예, 이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미사일이에요. 예.
러시아에서 이게 이미 이거는 대한 미사일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해성이 있고 초음속 대한 미사일이 있고 극초음속 대한 미사일이 있는 거죠. 예, 속도도 갈수록 빨라지고 사정거리도 갈수록 길어지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게 뭐 1000km 이상 시험 발사 타격하는 실험을 했었잖아요. 자, KVS용은 이 용도이다. 최소한.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추가할 미사일들이 그 크기에 맞을 것이다. 멀리 가는 것들. 아니면 높이 올라가야 되는 것들. 예. 자, KVLS2를 LSAM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말씀도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은 LSAM은 날씬한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55.3cm보다 직경이 훨씬 작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KVLS1에 넣으면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어중간한 거예요, 되게. 그래서 효율적으로 많이 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KVLS2의 크기는, 직경의 크기는 뭐냐면 LSAM 기본형이 4발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VLS 수직 발사관의 셀의 숫자는 줄었지만 파괴력이 강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고민이 됐던 것이고 그 첫 실험이 이번 정조대왕함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 채널을 오래 구독하신 분들은 뭐 말씀을 들었던 내용이실 텐데 제가 이번에 국방뉴스에서 정조대왕함을 소개하는 자료에서 제가 새롭게 눈에 들어온 부분은 이겁니다. 예. 자, 앞부분이죠. 앞부분에 48셀이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대부분이 한국형 수직 발사관이 16셀, MK41, 즉 SM6가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SM6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대공 미사일로 그게 32셀 이렇게 알려진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국방뉴스의 이 자료입니다. 그대로 이 보시면 32셀짜리가 KVLS1이에요. 그리고 16셀짜리가 MK41이에요. 네. 앞부분이고 뒷부분은 제가 추정컨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큰 부분은 KVLS2죠. 24셀이고 앞의 경우를 비추어 봤을 때 글자가 잘려서 안 보이는데 자막 때문에 그냥 유도탄 수직 발사 체계라고 해서 앞에 존재했던 수직 발사관 MK41과 같은 디자인의 것을 썼어요. 그래서 16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래서 그것이 16셀입니다. 제가 보건대는 국방뉴스 이게 사실에 근거하시고 오류가 없다면은 MK41이 정조대왕함에서 가지는 셀의 숫자가 32셀밖에 안 돼요. 32셀. 예. 거기에만 SM6를 넣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사진에 보이는 거는 SM6. 예, 우리가 이제 정조대왕함급이 3척이 준비되기로 돼 있죠. 지금 그 첫 번째 함이 진수가 된 것이고 한 뭐 2028년 정도까지 세 번째 함이 진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취역을 하고 뭐 해군 인도가 되게 되면 30년이 조금 넘거나 그렇겠죠. 이 3척을 위해서 우리가 SM6를 지금 도입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LSAM의 육상형 개발이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곧 LSAM 해상형이 개발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정조대왕함이 등장하는 타이밍이 시점이 되게 묘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군은 우리 배에다가 LSAM 해상형을 넣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준비가 시간이 애매한 거예요. 그러려면 앞으로 한 1, 2년 정도의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데 배는 진수가 돼야 되고 운행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해군의 인도가 돼야 되고. 자, 그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 LSAM 해상형이 준비가 돼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쉽고 시험도 하고 그러죠. 1, 2년 동안 운용을 하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SM6를 도입하기로 했다라는 게 저는 그 입장이라고 봐요. 우리 군에. 그렇지만 이 세 척 외에 정조대왕함급 세 척이 끝나게 되면 바로 우리는 KDDX로 들어가게 돼요. 예. 그러면 거기부터는 우리는 LSAM 해상형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형 호위함들도 그렇고. 그래서 정조대왕함급 세 척만이 유일하게 미국제 SM6를 대공 미사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숫자를 줄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 갑판에 KVS2를 향후 준비가 되면 넣을 수 있도록 갑툭튀를 준비한 겁니다. 쉽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자, 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뉴스 지적이 맞다면은 앞에 16, 뒤에 16셀, 총 32셀이에요. 32셀에 정조대왕 한급이 3척이니까 합하면 대충 뭐 96발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96발인데 지금 이제 한 발당 가격이 아마 몇 달 전 기준으로 한 발당,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군이 사는 가격이에요. 우리가 보통 미사일 살 때도 그 기준으로 사죠. FMS라고 그래가지고 54억 원 정도였어요, 당시 환율로. 그러면 이게 5,20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96발이. 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어떤 예산 배정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143회 방위사업 추진회죠. 2020 금년 4월 26일 날 한 겁니다. 이지스함 KDX-3에 탑재하는 SM6급 유도탄, 이게 그 이야기예요. 정도대왕급이에요.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을 만들었다.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31년, 즉 배가 진수하고 취역하는 거. 총 사업비 7,600억 잡아놨죠. 아까 5,200억이었죠. 자, 새로운 무기 체계를 들여오는 거니까 여분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훈련 체계나 정비 체계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 합당한 걸로 봐요. 96발을 도입하는 게. 즉 함정당 한 척당, 정조대왕급 한 척당 32발 정도 도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금액을 보면 설명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군이 이 함정을 개발하면서, 그래서 제가 제목에서 국산하러 가는 디딤돌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우리의 대표적 구축함, 어떻게 보면 해군의 중추 세력이죠. 이거를 우리 힘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외국 미사일을 적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그 숫자를 그 배의 대함 방공 능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소화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해군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번 정조대왕 한급 자료 조사하면서 그게 제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정조대왕 한급 해군 CG로 나온 것인데, 앞에 이제 갑툭튀로 된 부분이 잘 보이죠. 저게 그냥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기존 세종대왕급하고.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걸 정리하는 셈이죠. SM6 구매를 최소화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척당 32대. 그게 세종대왕급으로 했었으려면은 거기서 16발 더 더했어야 돼요. 뭐 한 8발 정도 샀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기서 KVLS1과 MK41의 숫자를 바꿈으로 해서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향후 이제 LSM 해상행이 준비가 되면은 저기를 KVLS2를 넣으려고 한다. 같은 자리에. 왜 그러느냐? 훨씬 더 많은 미사일을 넣을 수가 있어서 공간을 더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LSM은 직경이 30cm대로 추정이 돼요. 근데 이건 53cm예요. 그러면 공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조금 키워서 4발을 넣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길이도 2m 길어지죠. 그럼 향후 그 자리에 다른 미사일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더 대형의 미사일 또는 우리 LSM에 예를 들어서 중간 단계 요격 미사일 같이 큰 부스트를 넣을 수 있는, 큰 부스트를 달 수 있는 미사일을 한 발씩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걸 고려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해상에서 뭐 북한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그들의 미사일을 중간에서 잘라주는 그런 미국의 MD에는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조정자가 되고 싶은 것이죠.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방어는 해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그 방어력을 나와 새롭게 동맹이 되는 국가들한테, 우리하고 궁합이 맞는 국가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북한의 위협이 최우선적 그거죠. 동인이죠. 동기죠. 그래서 우리는
MD가 아닌 KAMD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것이 이번 정조대왕함의 디자인에서 확인이 한 번 더 확인된다. 우리 해군의 본심이. 물론 가끔씩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고, 어디 가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은 그렇다. 저는 그렇게 다시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자, 그 외에 이제 관련돼서 정보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지스 시스템 전투 체계잖아요. 그죠? 전투 체계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배에 있는 모든 거, 레이더 들어오죠. 공격 체계, 뭐 소나, 또 뭐 전자전, 우리의 함포를 쏠지 미사일을 쏠지 여러 가지들. 그리고 그 배에 사람이 그거를 한눈에 빨리 인식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빨리 대응하는 것. 이걸 해주는 게 소프트웨어예요. 그냥 컴퓨터의 윈도우로 같은 겁니다. 여러분 가진 휴대폰의 운영체계랑 같은 거예요. 자, 그게 가격이 얼마냐? 궁금했죠? 예.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하나 사전 게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 정조대왕함을 준비할 때 이지스 전투체계 베이스라인 9 이거를 일본하고 미국하고 같이 샀어요. 그 비용이 5,359억 원이었어요. 즉 대당 890억 원입니다. 그 소프트웨어 체계가 890억 원입니다. 예, 그렇게 그걸 처음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 체계는 지금 국산화 중이죠. 많이 진행됐고 KDDX에 가면 완벽하게 우리 전투 체계를 쓰게 될 겁니다. 그보다 먼저 아마 한국형 호위함 3에 이미 먼저 적용이 될 것 같고 이미 지금 적용하기 시작했고 우리 잠수함에도 우리 전투 체계를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정조대왕함에 들어가는 이지스 전투 체계 이미 세대 분량 주문을 다 해놨죠. 예. 이게 아마 우리가 쓰는 마지막 이지스 전투 체계가 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보면 이제 추진 부분에서 볼게요. 이게 HED 2대를 추가 탑재로 경제적 기동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정조대왕함 이야기예요. 그래서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기존은 29,100마력짜리인가 이제 터빈 엔진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4개를 합치니까 10만 마력이 넘는 엄청난 마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4개의 엔진이 있고 각각 2개씩 해서 그게 한 스크류로 연결되어 있어요. 스크류는 2개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기름을 엄청나 연비가 안 좋다.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연비가 안 좋아서 이게 막 해군이 운영비에 부담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2대 HED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드라이브가 돼 있는데 이거 뭐냐면 우리 하이브리드 카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모터를 넣은 거예요. 큰 모터 2개를 추가를 했는데 여태까지는 이런 큰 함정들이 있으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터빈 엔진은 출력 용도로만 썼고 대신에 배 내에는 엄청나게 많은 전기 소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레이더. 예, 레이더 엄청나게 에너지 먹습니다. 예. 이게 스파이 1D 레이더죠. 폐사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미는 약간 옛날로 넘어가는 9세대가 된 거예요. A사 레이더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우리 KDDX에 가면은 국산 A사 레이더를 쓰게 될 겁니다. 적은 전력으로 훨씬 먼 곳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이 1D 레이더도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그 전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보통은 디젤 발전기를 돌려요. 디젤 발전기를. 그래서 디젤 쪽에 하고 이쪽에 이제 가스 터빈 쪽에 출력이 분리돼 있어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HED를 쓴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출력을 통합시킨다는 거예요. 그 디젤 발전기로 이렇게 배터리를 충전을 하면 그게 배가 저속으로 달릴 때는 굳이 가스 터빈을 쓰지 않고 그것으로 배를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훨씬 조용해져요. 예. 그리고 가스 터빈 엔진을 여기 연료를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쪽에서 다른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은 전기를 이쪽으로 당겨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디젤 발전기하고 가스 터빈의 엔진의 출력을 섞어서 같이 나눠 쓰겠다는 거예요. 예. 한쪽에 이쪽에 더 필요하면 이쪽으로 몰아쓰고 저쪽에 더 필요하면 저쪽으로 몰아쓰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개선형이고 이것도 KDDX에서 조금 더 발전형이 나오겠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한국형 호위함에서 이미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죠. 또 전기 체계를 쓰면은 하나 더 이점이 되는 것이 배가 조용해진다는 부분이 있어요. 자, 뭐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추진 체계는.
자, 이게 중요한 게 나오죠. 이게 지금 하나 시스템스 개발 중인 거, LG랑 LIG랑 경쟁해서 하나 시스템이 낙점이 됐죠. 6,700억을 받아서 다기능 레이더하고 전투 체계, 이게 전투 체계의 개발용인지 다기능 레이더 개발용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금액으로 봐서는 둘 다를 개발하는 것 같아요. 이걸 들여서 통합 마스터,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이거를 좀 개발하고 있죠. 이게 우리 한국형 호위함 3에서 첫 번째 적용이 되고, 그 다음 KDDX는 이게 완벽하게 적용될 겁니다. 보시면은 S밴드 레이더 있죠. 다 A4입니다. 그 다음 적외선 탐지 레이더 있고 X밴드 레이더 있죠. KF-21 거랑 같은 걸 쓰는 거고, 이 S밴드 레이더 밑에 큰 거는 우리 LSM에 있는 레이더를 쓰는 거예요. 이거를 통합하는 기술이 쉬운 기술이 절대 아닙니다. 예. 이걸 해낼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돼요, 전 세계에서. 서로 레이더의 상호 어떤 신호의 간섭 때문에. 이거 미국도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게 기술적 문제든 정치적 문제든지 간에. 그거 우리가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스파이 1D 레이더는 정조대항함이 마지막일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레이더의 성능은 지금 정조대항함 것보다 훨씬 셀 거예요. 높을 거예요. 예. 자, 그 말은 뭐냐면은 KDDX가 6척 현재는 1차적으로 건조할 예정인데, KDDX가 나오면 기존의 세종대왕급 3척, 정조대왕급 3척 6척이잖아요. 누가 플래그십인지 그게 좀 애매해져요. 그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행복한 고민이죠. 배의 크기는 정조대왕급이 제일 크겠죠. 그 다음 세종대왕급이고, KDDX급은 그보다 살짝 작을 것 같아요. 그지만 레이더의 탐지 능력은 이게 최고일 것 같아요. KDDX가. 물론 배가 크기 때문에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이렇게 적재할 수 있는 양은 또 정조대왕함이 더 많겠죠. 펀치력은. 그래서 그것들이 그 기종들 사이, 그 함종들 사이에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지,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죠. 예,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자,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3년까지 기본 설계가 된다. 즉 내년까지죠. 이게 기본 설계라는 것은 거의 됐다는 겁니다. 기본 설계는. 자, 거의 합의가 된 거예요. 배는 이런 성능을 가질 것이고 이런 크기를 가질 것이다. 이런 역할을 부여받을 것이고 그 역할에 부여받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됐다.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KF-21도 그렇고 KDDX도 그렇고 군에서 이야기할 때 국방산업에서 기본 설계를 통과했다. 이 말은 거의 다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배를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배를 만들면. 자, 그래서 2024년부터 상세 설계 및 건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 자료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 말을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YTNS가 캡처한 건데 사람이 4명 나와 있죠. 아기부터 남자, 여자, 성별도 딱 맞춰서. 이게 뭐냐? 정조대왕함 진수식, 이 배가 지금 1조 원이 좀 넘을 거예요. 아마 1조 원에서 한 1조 5천억 사이에 되는 배인데 이걸 생방송으로 중계를 했어요. 대통령 내외가 참석을 했죠. 그죠? 그런데 KF-21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7, 8조가 들었어요. 네. 국민들이 최고로 관심을 가지죠. 제가 요즘 봤을 때는 누리호보다 오히려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국산 전투기를 하늘에 띄웠다는 것에 대해서. KF-21 시험 비행할 때, 첫 시험 비행할 때 언론의 관심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런 사안에 있어서 이런 대접을 해줬는데, 그래서 의혹을 만들고 있는 행위예요. 앞뒤를 맞춰보면 누리호 그런 대접을 해줬죠. 3시간 넘게 생중계를 해줬죠. YTN 다른 방송국은 모르겠습니다만 YTN에서 이거 한 40분 이상 생중계를 했어요. 근데 KF-21은 첫 비행하고 1분 30초짜리 나르는 동영상, 어떤 국민의 느낌도 없고 개발자의 환호도 없는 단지 하늘만 밋밋하게 나르는 1분 30초짜리 영상이, 그것도 공군에서 그 비행기를 만들고 있는 카이와 방사청이 아니라 그 다음날, 그리고 하루 더 지나서 방사청, 그리고 거기서 하루 더 지나서 이제는 공군에서 나온 영상을 계속 편집해서 길이가 계속 줄어든 1분짜리 영상을 카이에서 공개를 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뭐 그런 데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가 쭉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뒤에 제가 첨부드리는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정조대왕함이 가지는 의미, 제 결론은 이것은
우리가 KDDX로 가기 위한 그 징검다리다. 이 함정과 함정에 들어가는 핵심 무기 체계를 국산화하기 위해서 여러 고심들이 있었다. 그게 KVL에서 수직 발사관의 셀 숫자에서 그렇게 드러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